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의는 이제 기본 심화 개념 강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빈출 개념 강의를 좀 들어오셨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일단 이제 빈출 개념 강의는 이제 우리가 그 출제 빈도가 좀 높은 이런 개념들 중심으로 해서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나오는 내용 전부를 정리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그 빠짐없이 전체 개념을 다 한번 정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념은 이제 보통 이해독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풀이에 들어가시기 전에 일단 개념은 2번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2번 정도를 할 때 항상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 전체를 2번을 싹 돌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2번을 해서 완성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빈출 개념 강의를 들으셨지만 좀 아직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거나 전체적인 체계가 좀 안 잡힌 부분이 있다 이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는 이제 요번에 그 부분을 다시 반복할 때는 좀 완벽하게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빈출 개념 강의에서 빠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정리를 하면 다 단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에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추가를 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한다. 그래서 빈출 개념 강의에서 한번 반복됐던 내용을 반복을 통해서 완성을 한다. 그리고 이제 빠진 부분을 다 채운다 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은 요 강의를 좀 완성이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이 교재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 가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프린트가 나가 있는데, 이제 강의 노트가 사실은 이제 오늘 나갔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강의 노트는 여기 PT에 싸드리는 내용 있죠? 요거를 좀 다 싹 정리를 했는데, 작년에 쓰던 것을 제가 요번에 조금만 수정을 하고 이제 올해 걸 올해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항상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조금이 되지 않고 많이 수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작업이 좀 커집니다 항상.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파트까지 계속 손을 보고 있고요. 이번 주 안에 이제 사회문화 파트까지 끝나면 제본에 맡겨서 다음 주에는 아마 제본 형태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강의 노트를 따로 드리는 이유는 여기 PT에 적혀 있는 내용이 이제 우리 교재 순서대로 가서 핵심만 딱 따서 설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재로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좀 어느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다 이래서 제가 제공해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도 조금 이제 안 나와 있는 부분들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돼서 이제 분석이 돼서 한두 문장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기가 좀 불편하지 않나 해서 이제 강의 노트를 좀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그런 이제 취지가 된다라고 보시고요. 뭐 강의는 이제 뭐 설명 중심으로 해 나가고, 문제도 이제 뭐 중요한 강에서는 2문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빈도가 없는 그런 강에서는 1문제 정도 풀고 그냥 문제풀이 없이 넘어가는 강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4시간씩 일주일에 2번, 그다음에 8주 진행을 해서 하고, 매주 이제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진단평가 그 다음 주에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 오늘 하고 내일 나가진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복습을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시작하시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고요. 9시 반에 수업은 시작하는데 9시 오셔가지고 문제 풀어 놓으시고 뭐 채점하고 해설한 다음에 이제 진도 나가는 이런 강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뭐 강의 진행은 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기 그 프린트는 요 앞에 있습니다. 저 지금 오신 분들 여기 앞에 가져가시면 돼요. 저 앞에. 예.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제 강의를 대부분 다 이제 듣고 오신 분들이라서 오리엔테이션은 뭐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회 과목의 특성 이런 거 좀 많이 다 아시고 한번 다 정리를 하셨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하고 바로 진도를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과 정치 1강부터 우리가 하나씩 좀 정리를 할게요.
1강의 문제는 일단 우리가 여기서는 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우리가 빈출 개념 강의에서는 사회계약론만 했습니다. 요거 했는데 국가 현상설, 집단 현상설 비교 문제 출제되고요. 그다음에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 요거 내용 굉장히 간단한데 빈도는 굉장히 높게 출제되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 나가시면 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거 하나는 우리가 이미 했고 1번과 3번 요거는 좀 추가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뭐 정치의 의미 해서 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 요거 좀 정리해 볼게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우리가 정치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차이예요. 이 질문. 그래서 일단 뭐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정치학 개론 수업을 이제 듣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뭐 1학년 때 들었어요. 근데 첫 시간에 정치란 무엇인가 해갖고 어떤 학자가 정치의 개념을 설명을 해요. 그걸 다 소개를 하고 이제 3시간 동안 그냥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전주에 했었던 그 개념을 다 부숴요.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 이러면 이것도 문제다 해가지고 다 부순 다음에 새로운 정치학자를 소개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그 사람 또 부숴요.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쭉 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됐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 뭐 종강할 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고 종강날 그 전주 그 사람을 부수고 또 새로운 강의를 또 해요. 그리고 그날 이제 그 사람까지 다 부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종강하겠대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니 그 정치란 무엇인가의 주제인데 오늘 종강인데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주셔야 되지 않겠냐. 우리 좀 마음이 많이 뜹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교수님이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다 한 게 뭐냐면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치학자의 수만큼 다양하다. 하고 끝 하고 종강에서 가버리셨어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정치 대립만큼 굉장히 좀 복잡한 이런 이제 경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의 사회 과목이잖아요, 그죠?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칠 거냐 했을 경우에 정치의 개념을 가장 좁게 잡은 사람의 개념을 설명하고요. 그다음 가장 넓게 잡은 개념을 설명해서 두 개를 설명해주고 끝내자. 그런 학생들이 그 중간 어디쯤이 정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이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의 개념을 가장 좁게 잡은 것이 바로 국가 현상설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좁은 의미의 정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 현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넓게 잡은 개념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넓은 의미의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현상설을 좀 보시면 이제 주체면에서 보게 되면 정치의 주체는 통치 기구만이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통치 기구만 정치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집단 현상설에서는 모든 사회 집단이 다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가족, 회사, 정당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 정치 활동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 주체면에서 좀 좁게 잡은 거 국가 기관만이 정치 활동의 주체다. 그 다음에 모든 사회 집단이 다 정치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면이 일단 좁다, 넓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선택지는 뭐냐면 우리가 국가와 일반 사회 집단의 어떤 공통성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집단 현상설이겠죠. 그러니까 국가 기관이나 일반 사회 집단이 다 공통적으로 정치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해서 두 가지의 공통점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집단 현상설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국가 기관과 일반 사회 집단은 차별성이 있다. 다 본질적으로 틀리다. 그래서 국가 기관만이 정치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국가 현상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선택지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와의 어떤 차별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또 공통점을 강조하는 이런 개념이 되죠. 일단 우리가 주체 면에서는 이렇다라는 것이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 주체들이 어떤 활동을 벌이는 것이 바로 정치 활동이 되는가 이렇게 좀 보시면 여기에서는 일단 정치 권력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프린트가 저기 없고요. 여기 이거 하세요. 여기. 정치 권력에 관련된 용어인데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그다음에 유지하고 그다음에 행사하는 활동. 우리가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은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죠? 주로 선거를 거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 활동, 선거에 참여하는 그런 활동이 다 정치 활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행사하는 이런 전반적인 모든 활동이 바로 이제 정치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국가 현상설에서의 정치 활동의 내용이 돼요. 그러면 집단 현상설에서는 일반 집단이 어떤 활동을 벌이는 것이 이제 정치 활동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그래서 희소적 가치 있죠. 이거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 이게 바로 정치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이 있죠. 기업이 이제 어떤 성과를 내서 이제 승진 포상이라든가 이런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고 어떤 사람에게 보너스를 얼만큼 지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희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게 여기는 권력적이란 말이 있고 여기는 권위적이란 말이 있어요. 권력과 권위는 그 뒤에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권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그 사람의 의지와 반대되게끔 행동을 끌어내는 것. 강제성을 지녀요. 이 사람은 하기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이게 바로 권력에 해당하는 것이고 강제성이 좀 있는 것이 권력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권위적이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끌어내는 힘이긴 한데 이거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끌어내는 이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권위적이다.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이 막 소리 질러가면서 힘으로 제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보고서 어때요?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하자는데 따라가고 굽신거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였죠. 이게 바로 권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끌어나가는 게 권력적인 측면 이렇게 되고요. 자발적으로 끌려나가게 하는 거 집단 현상설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열심히 했는데 기업에서 승진자에서 내가 누락이 됐어요. 나보다 좀 못하는 애가 승진이 됐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분은 나쁘죠. 그래서 반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가야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워도 참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뭐 그 사람들이 강제로 하는 건 아니에요. 네가 정말 이걸 못 견디고 힘들다. 그럼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강제적으로 눌러앉혀 있으면서 그걸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권위적인 배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이 이제 주체 면에서 그리고 활동 면에서 어떤 것이 되는지 성격 면에서는 권력적이냐 권위적이냐 요거 좀 구분하시고 그러면 정치의 개념을 국가 현상설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게 되냐면 정치랑 행정의 개념이 모호해져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하는 어떤 활동을 다 정치라고 하면 정부가 하는 활동을 우리가 행정이라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정치의 개념을 저렇게 정리해 놓으면 행정과 정치가 뭐가 다르냐? 이런 문제점이 돼요. 그래서 정치의 개념을 가장 좁게 잡아 놓으면 행정의 개념과 유사해지는 이런 것이 되겠고요. 집단현상설은 정치와 비정치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집단 현상설처럼 정치의 개념을 넓게 잡아놓으면 이거는 정치가 아닌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상사와 밥을 먹는 것도 정치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술자리에 가서 노래 부르는 것도 어떤 노래 부를 거냐 이거 다 정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치가 아닌 게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의 개념을 가장 좁게 잡으면 행정의 개념과 비슷해지고 넓게 잡으면 인간의 모든 활동이 다 정치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국가현상설의 개념으로 정치를 설명하면 국가 이전 상태에서 정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족사회라든가 이런 사회 있잖아요. 본격적인 국가가 성립하게 된 것은 고대 국가 이후입니다. 그러면 고대 이전에는 그러면 정치 활동이 없었느냐? 저 개념대로 하면은 그때는 정치가 없다고 설명해야 돼요.
국가기관이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정치활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개념은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단현상설에서는 또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여기서는 국가와 다른 일반 사회 집단이 거의 똑같다. 대등하게 놓고 본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국가가 일반 사회 집단을 대부분 지배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도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얘네는 그걸 너무 똑같게만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지배, 피지배 관계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대등하게 똑같다라고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문제점에 해당해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으로 좀 구별되면 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 이렇게 두 가지는 이 정도 주체면, 활동면, 그다음에 문제점 두 개씩 이렇게 좀 각각 정리해놓고 비교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좀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가끔 나오는 이런 이제 패턴이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정치 권력과 권위, 폭력에서 정치 권력의 어떤 개념 자체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지나 동의와 무관하게 상대방을 강제할 수 있는 영향력, 이게 바로 권력이다. 일단 정치 권력은 이렇게 그걸 국가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죽여라 해서 근데 사형을 집행해버리는, 이것도 권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 권력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권위, 그 다음에 폭력과 좀 구분을 해보면 정치 권력이랑 일단 이 정치 권력, 권위, 폭력의 공통점은 상대방에게 특정의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것은 공통점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폭력을 갖고 해서 만들 수도 있고 권위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중심은 정치 권력이에요. 정치 권력과 권위를 비교했을 때는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거고요. 예? 왜? 프린트? 아니, 예. 그래서 우리가 정치 권력은 여기서 이제 강제성 있는 것이고 권위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과 폭력과의 어떤 공통점은 강제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또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뭐냐면 이 강제성에 국민이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강제성이긴 한데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받은 이 강제성, 이거는 정치 권력이고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한 강제성, 이런 것들이 폭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치 권력의 개념은 일단 강제성을 지닌다라는 것은 특징이고, 근데 그 강제성이 폭력과 다른 것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은 강제성이라는 것이 이제 폭력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체크를 하시고, 권위와 다른 거는 강제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권력적이다는 것은 강제성을 지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단어니까 하나 이렇게 비교해서 체크를 해놓으시고, 보통 문제로 나오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떤 권력이라는 개념을, 성격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개념,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봅시다. 이것도 어떤 선택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런 개념이 돼요. 이것도 우리가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는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아까 국가기관이 얘한테 사형을 집행하겠다 해서 사형을 집행하겠대요. 그럼 이 사람이 네가 뭔데 날 죽여?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의 이제 방식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중세 때 신을 부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재판은 이제 교회에서 받게 되죠. 그래서 신을 부정한 자다, 마귀다, 마녀다 해가지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을 사형합니다. 그리고 중세적 사형의 방식은 뭐예요? 화형이에요. 불을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그럼 화형을 시키겠다는데 그 사람이 네가 뭔데 나한테 불을 질러서 죽여? 이렇게 했을 때 중세적인 답변은 뭐예요?
이거는 신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건 신의 뜻이. 그러니까 지금 정치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교황이 가지고 있고요. 교황이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신의 어떤 이제 의지를 갖고 실현시키는 중간적인 존재가 교황이다. 그래서 너는 신의 뜻에 의해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신에 대해서 인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신의 뜻이니까 죽어라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이런 거죠. 그걸 우리가 신의설이라고 해요. 신의설. 신의 뜻에 의지해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옛날에 원시 부족 사회는 대부분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신의 의지다 해가지고 이제 강제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교황 세력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절대왕정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황을 무너뜨리고서 절대왕정은 네가 뭔데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느냐 했을 때 절대왕정의 답변은 또 뭐예요? 걔네들도 뭐냐면 왕권 신수설이잖아요. 왕권도 신이 부여한 것이다 해갖고 신의 의지에 의해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적인 답변은 교황이든 절대 왕정이든 다 신의 의지에 의해서 권력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복종하라. 이렇게 해서 강제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건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혈통설. 우리가 이제 보면 조선시대 단종이 있습니다. 단종이 몇 세 때 왕이 올랐죠? 6살인가 그럴 거예요. 6살 꼬마 이제 옹알이 막 끝나는 이런 나이인데, 거기에다가 노인네들이 엎드려갖고 뭐 전화하면서 하고서 얘가 옹알이 해대면 뭐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왜 이 조그만 꼬마한테 그런 어떤 그 권력적인 걸 맡기고 그걸 인정하려고 하느냐 했을 경우에, 이거는 뭐냐면 이 나라는 누가 세운 나라예요? 조선은 이성계가 세운 나라고, 이성계의 나라예요.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은 이성계니까 이성계의 나라고, 그리고 이성계가 죽으면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뒤를 잇는 왕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나이가 몇 살이든 얘는 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이 아이한테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혈통설이 되는 거죠. 혈통설. 그리고 이제 이거 현대에 없어진 것 같죠? 안 없어졌습니다. 저 윗동네 사는 그 젊은 친구 하나 있습니다. 34살짜리. 그 사람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넌 뭔데 이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의 답변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 김정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김일성이고, 이렇게 돼서 혈통을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어떤 봉건적인 속성을 가진 이런 이제 권력이 등장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혈통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설, 혈통설 이런 것은 다 이제 중세 봉건적인 어떤 이제 정치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답변의 방식이 되고요. 그럼 그걸 근대 와서는 또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잖아, 이제는. 그렇죠? 시민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 새로운 권력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교황도 무너뜨리고 절대왕정도 무너뜨리고 봉건 세력 다 무너뜨리고 근대 국가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정치 권력이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 정치 권력 행사하고 거기에 다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근대적 질문. 당신은 뭔데 이런 정치 권력 행사하고 내가 왜 당신한테 복종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근대적인 답변은 뭐예요? 그게 뭐냐면 사회계약설입니다. 우리가 동의하고 지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의 특별한 뭐 신의 뜻, 혈통 이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동의를 해서 형성한 권력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근대적인 답변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사회계약론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사회교양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대 와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이제 어떤 권력을 행사하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 권력의 정당성에 관련된 이제 답변들, 요거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형성했으니까 정치 권력이 정당한 겁니다. 요 답변만 있었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통해서 형성된 권력이 국민을 자꾸 괴롭혀요. 자유를 침해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재산도 침해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국민이 이제 그 권력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왜 그러느냐 너 응? 왜 그러는 건데 우리가 왜 이런 것까지 당해야 되냐 너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이 권력의 답변이 뭐였냐면 니네가 동의했잖아 그럼 따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동의와 지지만 받았다고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동의와 지지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있어야 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권력 행사가 돼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에 국민의 동의와 지지뿐만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어떤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지만 정치 권력을 정당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또 갔어요. 그랬더니 그래 알겠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다 보장할게. 이렇게 해서 했어요. 동의와 지지를 통해 형성되고.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권력이 점점 더 세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결국 앞에 걸 다 잡아먹으리고 정치 권력만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권력이 이렇게 막강해지지 않게, 뭐 권력이 막 형성된 거대해지지 않게끔 권력을 통제하는 이런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이 위의 것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우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 요거까지 갖춰져야만 이제 맨 마지막에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요즘에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권력의 정당성 요건에 이제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거.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된다.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이거는 어느 나라든지 다 표방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 나라가 어떤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는 최근에는 이 3번 가지고 이제 어떤 비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얻는다. 그러면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통제 수단으로 나오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보세요.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이 이제부터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뭘 정리해 놓으셔야 되냐면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수단인지 이거를 다 정리해 주셔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 이거 있죠. 위헌법률 심판 제도. 위헌법률 심판은 우리나라에서 누가 하죠?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법부죠. 사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이 사법부가 누구를 견제하는 거예요? 위헌법률,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는데 이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입법부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법부가 입법부를 이제 견제하는 이런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견제하는 이런 수단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소추, 탄핵 심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탄핵 소추를 먼저 좀 이거 나눠서 해볼게요. 탄핵 소추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 국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입법부가 하게 되고요. 탄핵 대상자는 행정부에 있죠. 행정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에도 있습니다. 법관들 이 사람들도 다 탄핵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였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판, 탄핵 심판은 누가 해요?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그러면 얘네는 이제 사법부가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탄핵 소추는 국회가 하고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이거 헷갈려서 틀리는 국가적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행정부를 견제하기도 하는 이런 것이고 사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기도 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동료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탄핵 심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일반 법관을 탄핵 심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민주적인 선거제도 보시면 우리가 선거제도가 민주적이다, 민주적이지 않다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뭐냐면 선거를 통해서 정권교체가 가능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교체 돼야 안 돼요? 10년마다 지금 한 번씩 되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러면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민주적인 선거제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는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수단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선거제도,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회자의 보장 이런 것들은 국민이 견제하는 수단에 해당해요. 국민이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 이런 것이 이제 또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관끼리 서로 견제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국민이 권력 기관을 견제하는 수단도 갖추고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었을 때 이거는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이 잘 정리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되고 이제 이것이 정치 권력의 정당성 면에서 이제 인정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갖춰졌을 때,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때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잘못하면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권력 통제 수단은 좀 잘 돼 있는 이런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경론자 요거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경론이 대두하게 되는 배경은 근대 정치 권력이 형성되고 그 근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합리화시키는 과정에서 바로 이 사회경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고 이거는 문제가 좀 까다롭다고 했죠. 통문제 출제 가능하고 일단은 제시문이 있고 선택지 나와요. 근데 이 문제의 난이도는 제시문의 난이도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 이게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적인 난이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어떤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연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국가 이전 상태를 얘기를 해요. 국가가 없을 상태. 국가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자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국가가 없는 이 상태는 이제 이것의 불완전성을 강조해요. 국가가 없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주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는 거예요? 국가를 만들어서 해결합시다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줄거리는 국가가 없다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세 사람의 어떤 공통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비교를 해야 될 거. 일단 공통점을 먼저 좀 체크할게요. 자연 상태의 불완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 성립을 주장하였다. 이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전에 정치 권력의 정당성의 답변은 대부분 누굴 이용하는 거예요? 신을 이용해서 답변했잖아요. 그럼 정치 권력을 신이 부여했으면 이 국가는 애초에 누가 만든 국가예요? 신이 만든 국가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의 질서로 운영되는 것이 국가다. 그러면 이 국가에 대한 국민의 태도는 어때야 돼요? 복종이죠. 인간과 신은 대등할 수 없잖아요. 신은 완벽한 존재고 인간을 창조한 게 신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그런 신에 복종해야 된다. 국가는 신이 만들었다. 그러면 국민은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 이게 중세적인 어떤 국가관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게 달라졌잖아요, 그죠? 국가는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이 아니라 인위적인 산물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위적인 산물, 국가는 인위적인 산물이에요. 이것도 이제 사회계약론자들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사회계약론이 바꾸는 가장 큰 변화는 국가관을 바꾼 거예요. 국가는 신이 만들어서 인간이 복종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국가 운영 체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끌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사회계약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는 인위적인 산물이다라는 거, 국가 이전 상태의 불완전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 홉스는 세 사람을 비교할 때는 그래서 국가 이전 상태에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지 이게 세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면 이 자연 상태의 문제점을 각각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 이거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어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게 또 세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일단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자연권을 지니게 되므로 자연권 행사는 평등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자연권을 인정했다라는 것은 됩니다. 이것도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자연권을 인정했다. 우리가 자연권 이거 좀 설명하겠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국가가 있는 상태가 있고, 우리는 지금 국가가 있는 상태에 살고 있고요. 국가가 없는 상태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도 법은 존재했다고 믿어요. 이거를. 그리고 국가가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법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있단 말이죠. 그럼 국가가 없는 상태에 있었던 그 법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연 상태의 법이다 해서 자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법. 그러면 자연법은 누가 만들었다고 믿었을까요? 왜냐면 신이 만들었다고 믿어요. 신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 이전에 이미 법은 존재했었고 그 법은 신이 만든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제정 주체를 신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법을 좀 봅시다. 자연법 정리할게요. 자연법은 일단 자연 상태에 있던 법이에요. 존재하는 법.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러면 제정 주체는 누구냐? 한다면 이거는 신이 만들었다고 믿어요. 그럼 이 법은 신이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따르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 이 자연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자연법의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했을 때 정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의.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법을 정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법은 정의의 또 다른 이름. 이게 바로 자연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자연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리, 이게 바로 자연권이에요. 자연권은 자연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리, 이게 바로 자연권이죠. 그럼 이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가 부여한 거죠? 예, 신이 자연법을 만들어서 이 자연법에 의해서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가 자연권이면 이 자연권은 결국에는 신에 의해서 부여된 권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자연권을 또 다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천부인권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천부인권이나 자연권 사상은 동일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권은 자연법에 의해서 부여됐고 결국에는 신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이 자연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권 사상, 천부인권 사상은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홉스, 로크, 루소는 다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자연법에서 개인이 자연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걸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또 공통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개인은 자연권을 지니므로 자연권 행사는 평등하게 이루어진다. 누구나 자연권을 가졌고 누구나 평등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홉스는 우리가 좀 한번 배우셨지만 우리가 국가 권력을 만든 이후에는 국민이 국가 복종하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뭔가 좀 삐뚤어진 사람 아닌가. 그래서 자연권을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연권을 평등하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연권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현하는 것도 평등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다 세 사람의 공통점으로 돼요. 근데 이제 이 자연권의 내용이 중요한데 어디까지 이 권리의 내용이 들어가서 있느냐 했을 때는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내 자연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 이것까지 들어가요. 자연권 안에. 그러면 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훼손해야 될 필요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훼손해도 괜찮다.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좀 과격하게 좀 이 사람은 너무 넓게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간의 본성을 여기에서는 좀 이제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적 본성. 우리가 이기적이다 하는 거는 이제 성악설이에요.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기적 본성에서는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이기적이다. 이건 뜻을 아시니까, 그죠? 이렇게. 본성이다라는 것이 조금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본성. 이기적 본성이다. 여기서 이 본성이라는 단어를 쓴 게 이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본성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얘는 갖고 태어난 거예요. 조그만 깐난 애기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 사회에서 이 이기적 본성을 이기적 본성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힘으로 누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 이기적 본성을 눌러놔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것으로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이. 그래서 이 홉스는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강력한 전제 군주를 옹호하는 이런 입장이 되는 것이 이 자연 상태의 많은 문제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적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걸 힘으로 눌러놔야지만 이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기적 본성 때문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항상 발생하는 것이고 이 투쟁의 특징은 항시적 투쟁 상황이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하세요. 항시적 투쟁 상황. 그러니까 늘상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연 상태는 이런 자연권을 가지고 있고 이기적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연권 행사를 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연권 행사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관계가 늘상 벌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건 뭐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전 이걸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권리가 바로 생명권, 그 다음에 안전권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듭시다. 그럼 국가에게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느냐 했을 때 보세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냐면 이제 그 모든 개인이 다 모여갖고 이 국가를 성립시키는 계약에 서로 체결에 참여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개인들은 다 어떤 입장에 참여하냐면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좀 잘 이해하세요. 계약에 참여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익, 개인적인 어떤 이제 기준 이런 걸 가지고 계약에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계약론은 다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 권력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되는 거고 계약 체결의 주체는 개인이지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했을 때는 전부 양도설에서 자연권이나 자연권에 보장되었던 내용 그리고 주권 이거는 다 국가 권력에게 다 넘겨야 합니다. 그걸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끝장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부 양도설 이렇게 되고 이거는 생명권이나 안전권만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연권을 이제 국가 권력이 제한하더라도 그건 좀 참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왕이 이끄는 군주 국가를 만들고 주권을 군주에게 넘기고 왕에게, 그리고 왕이 주권을 행사하는 강력한 전제 군주정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홉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힘을 몰아주지 않으면 우린 다 죽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 논리가 어떤 상황에서 좀 우리가 납득이 될 수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언론인이에요, 언론인.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내가 언론인으로서 우리 사회 여러 가지를 보도해서 사람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 뭐 이렇게 사명감 있게 활동한다, 그런 언론인이라 칩시다. 전쟁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막 긴급하게 이루어지고 하는 국가 작전들이 막 수행되기로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기자가 뭘 취재하냐면 우리 군의 동태, 적군의 동태는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군의 동태를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군이 지금 탱크를 몰고 저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쳐들어올 거에 대비해서 이만큼의 병력을 이쪽에 배치했습니다. 적군에도 알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치된 병력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전체가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발생하면요, 국가 권력이 언론 집회에 결사해져 있죠. 이거 통제합니다. 그걸 다 제한해버려요. 전시가 되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놔야지만 다 전쟁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고 우리 전체가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전쟁 상황인데 이거 다 보장해줘봐요. 우리 다 죽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우리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제한돼야 된다는데 동의 안 할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홉스는 지금은 이건 항시적인 투쟁 상황, 항시적인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걸 좀 제한해놓고 살아야 우리가 생명이라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홉스다. 여기까지. 홉스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회계약론은 보통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의 성립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 있습니다. 홉스는 민주주의 국가와는 거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효용 가치가 있었느냐, 비판을 받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된 나라들은 영국, 프랑스예요. 딱 그때 절대항전 국가가 많이 있었잖아요. 스페인도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시민혁명에 성공한 나라는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 시민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이 근대 국가를 표방하면서 강력한 국가로 성장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뭐냐면 동의와 지지를 얻어 형성됐다 해서 막강하게 몰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걔네 시민혁명에 성공했으니까 그런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민혁명이 일어나지도 않는 절대항전 국가가 그 당시에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대세는 사회계약론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통해서 형성된 권력이다, 이거를 좀 정당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당화 논리를 제공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시민혁명 없이 근대 국가에 돌입한 절대 왕정의 정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홉스의 사회계약론이다, 이렇게 비판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홉스다. 그 정도까지, 그것까지 추가해서 알아놓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홉스는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업 난이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이 정도고요. 우리가 무슨 정착을 하는 거 아닙니다.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그 정도까지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법과 정치는 여러분이 하시면서 한번 해보셔서 알지만 분량이 많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좀 걸림돌이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분야도 방대해요. 반대하고 분량이 좀 많기도 한데 이거를 뭐 정치학, 법학에서 민법, 형법, 헌법에서 다 배운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다 일일이 다 공부할 거냐 했을 때 그럴 필요가 없고요. 시험에 나오는 그 범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법과 정치 이제 막 확장해서 이제 마지막에 다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자꾸 케이스를 만들어 오세요. 케이스를. 요걸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면은 그걸 이제 케이스를 좀 틀어온다거나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오세요. 그러면 그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그 판례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판례도 없는 사건을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이 사건을 만들어서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재판을 걸어서 어떤 판결이 나는지 확인하는 길이 빠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해석이 아직 유권 해석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다룰 필요 없고요. 유권 해석 중에 판례에 우리 안 다룹니다. 우리가 다루는 케이스 있죠. 법에서 말하는 케이스는 다 법률에 나와 있는 케이스예요. 법률에 예시가 돼 있는 거. 우리가 부당 노동 행위를 나중에 배워요. 그렇게 되면 그때 그 케이스를 구별하는 문제 출제되는데 이거 판례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그 케이스가 나와 있어요. 법률 조항에 케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케이스만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케이스는 우리가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막 이제 다 정리되고 이제 막 법에 대해서 재미가 있어지고 내가 이걸 갖고 세상을 다 설명해 보겠다 막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우수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과목으로 정리한 이 법의 개념으로 세상을 다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 요 범위 내에서만 맞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것만 딱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가장 많이 줄여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배우는 범위 있지만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또 거기까지만 나와요. 그러면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이제 잘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법과 정치 양이 많습니다. 공부 양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나오는 것만 근데 나오는 거는 다 설명합니다. 적지 않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것만 완벽하게 해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호흡을 맞춰 나가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